안녕하세요. KBS 한국어능력시험 한 권으로 끝내기 이론서 소책자 수업입니다. 자, 이 수업은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뒤에 있는 그 소책자를 가지고 중요한 개념이라던가 또는 꼭 시험 보기 전에 정리하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처음부터 이걸 들으시고 그 다음 뭐 시험을 준비하시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체계가 정리된 다음에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수업을 하다가 제가 중간중간에 이거는 기출 유형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기출 문제나 또는 이론서를 확인하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 권으로 끝내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모두 다 지금 기출하고 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출 문제를 푸시고 이론서를 보시거나 또는 이론서를 푸시고 기출을 푸신다면 훨씬 더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다른 얘기 하지 않고요. 바로 30분 만에 후다닥 정리하는 거니까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 게 바로 어법이고요. 지금 어법과 어휘만 제가 소책자에 실어놨거든요. 자, 그럼 먼저 어법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마지막에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용어지요. 자, 용어 정말 중요합니다. 실은 그냥 그냥 대충대충 문제 요행을 바라고 문제를 푼다면 실제 시험에서 굳이 이런 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체계를 먼저 잡으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어법 부분에서 커다란 틀을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할 건지도 어법 부분의 흐름이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의문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시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어.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지요? 바로 단어들을 갖다가 성질에 맞게끔 이렇게 분류해 놓은 품사라는 아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제 단어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완벽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그렇지요. 바로 문장이 나오는데, 자, 문장에서는 다른 내용보다는 실은 문장의 성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있나요? 그치요. 바로 문법 요소라고 해서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요 중에서 1강에서 다룰 내용은 아마 요 문장 성분까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어법에서 다루는 커다란 틀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교재 1페이지를 보시면 의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개념 같은 거 외울 때 아이들한테도 그냥 외우지 말고 예를 가지고 역으로 접근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일단 의문의 뜻을 보시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자음과 모음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의문이란 거는요, 실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더 쉬워요. 예를 들면, 자, 예를 지금부터 볼게요. 자, 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위에 상단에 있는 단어,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단어를 보면, 자, 얘는 자음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뭐가 달라졌나요? 그치요? 바로 모음이 달라졌죠? 자, 근데 얘네들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공, 곰, 눈, 눈, 이렇게 뜻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라고 했지요. 그래서 다른 기호와 관련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의문이라는 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커다란 의문의 개념 지도를 한번 그려봐야겠죠? 자, 요걸 지우고 그러면 바로 요 옆에다가 의문의 개념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의문의 정의는 해결을 했고요. 자, 의문이라는 건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음이란 녀석의 정의도 좀 중요하지요. 실은 19개고요. 얘가 21개입니다. 자음이라는 건 발음기관 단면도를 가만히 보시면 사람의 옆모습을 이렇게 발음기관 단면도로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을 보시면 자음이라는 애는요, 발음기관 입천장 쪽 위쪽과 아래쪽의 아이들이 두 개가 꼭 만나야지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를요, 보통 입 안에서 소리가 나올 때 혀나 요 입 안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모음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한들 장애가 없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소리가 나오지요. 자, 그래서 얘는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다라고 정의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요 19개 중에 자음에선 과연 뭐가 중요하냐? 자, 늘 말씀드렸죠. 여기서 요 시오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모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은 요 의문의 체계에서는 모음이 참 까다롭거든요. 자, 그래서 단모음이란 녀석이 있고요. 자, 이중모음이란 녀석이 있어요. 근데 단모음 하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소리가 똑같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소리가 똑같은 얘기는 입술이나 혀의 모양 중 아이들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 한번 소리 내보실래요? 야 했는데 아로 끝나요. 그 얘기 뭐죠?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 정의로 잡고 이건 개념 정의를 위한 것이지 얘가 야가 아와 결합이 돼서 이하고 아가 결합이 돼야 이중모음이지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변화가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교재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모음에서는요. 바로 어문규정집의 어느 부분을 보실 예정이세요? 공부하시기 전에? 그치요? 표준 발음에 좀 주의해 주세요. 자, 표준 발음법 부분을 꼭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꼭 강조 드릴게요. 특히 표기에서는 이중모음하고 단모음의 표기. 자, 이제 뭐 우리가 또 다른 수업 또 진행하다 보면은 이중모음을 어떻게 표기했고 그 다음에 모음 자체를 어떻게 표기했는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거 좀 보시고요. 특히 표준발음법이나 모든 어문규정집에는요. 다만이라고 하는 부분 있지요. 요거 좀 잘 봐두세요. 아시겠죠?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건 이론서 수업 안에서 할 거니까요. 자,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보시면 일단 뜻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 형태의 소에 붙어서 분리가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한 아이가 있어요. 자, 요 단어에서 문제되는 애가 누구냐? 조사라는 녀석이에요. 근데 조사 가만히 보세요. 자립할 수 있나요? 얘 자립 못하거든요. 분명히 다른 애한테 이렇게 붙어서 살거든요. 그래도 얘는 우리 국어에서 단어로 인정했어요. 인정한 이유는 뭐죠?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춰주게 하지요. 다른 품사들이.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단어의 형성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단어의 형성을 보시면 자, 커다란 개념 지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단일어, 복합어. 그런데 얘네들 기준이 뭐죠? 단일어와 복합어를 나누는 기준? 자, 바로 어떤 개념인가요? 어근이란 개념이에요. 자, 요 아래 좀 지우고 자, 단어에서는 어근이란 개념과 그 다음에 접사라는 개념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어근이라는 게 실질적 의미를 가진 부분이고요. 접사라는 건 이 어근 옆에 붙어서 두 가지 기능을 해요. 기능상으로 보면 얘는 의미를 제한한다. 그래서 의미를 갖다 좁혀주는 거예요. 나물은 나물인데 햇나물? 그래서 그에는 나물만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사를 바꿔줍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제한하는 건 얘는 한정적 접사.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페이지에 보시면 또 나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지배적 접사. 자,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얘네들이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 얘는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단일어와 복합어의 기준은 뭐다? 어근이다. 자, 어근이 하나냐 또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된 형태냐에 따라서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뉘어지고요.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합성어, 파생어와 파생어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 합성어는 어근 두 개가 결합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지 두 개가 결합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색깔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원래 떨어뜨려도 자기 색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나 이 파생어 같은 경우에는요. 좀 다르지요. 날고기, 덮버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아이는 굉장히 중심적으로 힘이 강하고 다른 애는 옆에 붙어서 그냥 이러한 역할만 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맨 아래쪽에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용어를 냈던 문제였어요. 비통사적 합성어를 주고서 자, 네모 박스에다가 이렇게 주고요. 자, 보기에다 준 다음에 자, 비통사적 합성어를 쭉 설명을 해요. 그 다음 여기에 선택지에서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럼 요 개념을 좀 아셔야 되겠죠? 자, 통사적 합성어라는 건 우리나라 말의 일반적인 배열법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 예를 보면, 자, 첫 번째 우리나라 말의 배열법이라는 게 뭐냐면, 자, 아름다운 꽃 하면은, 자, 얘가 지금 수식을 받는 대상이고요. 얘가 수식하는 대상이죠. 그러면은 수식어, 얘가 수식어가 되고 그 다음에 수식받는 애를 피수식어라고 하지요. 요런 순서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많은 것이 뭐지요?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지요. 우리 국어는. 자, 요런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 야, 이거는 뭐
질서를 제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서를 어긴 애들이 늘 문제가 되죠.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에 체크를 해놓으시고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어떻게 다르냐 봤더니 자, 전부 다요. 얘네들 형태를 보세요. 접칼, 덮밥, 늦더위 해서 자, 접칼을 먼저 볼까요? 자, 어떤 용언하고 결합된 거죠? 접다라는 용언하고 칼이라는 명사가 결합된 거예요. 근데 용언에서 동사, 형용사하고요. 바로 명사가 이렇게 결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국어는요. 어떻게? 뭐 접은 칼, 접힌 칼처럼 요렇게 용언의 뒤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그 다음에 늦더위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더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덮밥하면 덮인 밥 또는 덮은 밥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잘못된 내용이라고요. 요걸 좀 기억을 하세요. 비통사적 합성어가 무엇인지. 자, 요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 여기 어미 추가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요. 파생법에 의한 단어 형성. 그래서 우리 보면 단어를 합성할 때 그냥 단순히 합성을 하느냐 아니면 접사가 결합돼서 파생이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접사의 지금 기능에 따른 분류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위치에 따른 거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뭐죠? 전미사죠. 자, 그래서 보통 전미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품사를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접두사는 절대 품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알아두기 부분에 실제로 기출이 되었으나 많은 수의 분들이 틀렸던 파생명사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가 나타나 있어요.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도대체 파생명사는 뭐고 명사형 어미는 뭔 거니? 자, 제목만 봐도 근데 좀 보이지 않나요? 자, 여기 보시면 파생명사. 그러면 얘는 품사가 뭔가요? 이미 명사로 바뀐 지 오래예요. 명사형 어미니까 얘는 분명히 명사의 형태만 지녔지 원래 색깔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쉬운 예로 지금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철수가 꿈을 꿈이라는 예문이 있어요. 자, 지금 가만히 보면 누가 파생명사고 누가 명사형 어미인가요? 그렇죠. 기본형은 전부 다 꾸다예요. 근데 얘를 보시면 얘는 지금 파생명사고요. 얘는 지금 꿈을 꾸다가 되니까 서술형이 가능하니까 명사형 어미가 되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아마 명사형인지 아니면 파생명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놨지요. 주어가 있냐? 요게 되죠. 나는 꿈을 꿈? 그러면은 나는 꿈을 꾸다? 자,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성.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실은. 그 다음에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꿈을 많이 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가 쓰인다. 자, 선어말 어미라는 건 요런 애예요. 꿈을 꾸었음 하면은 요 어시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는 거지요. 요 명사형이 나오기 전에, 어미가 나오기 전에. 자, 그래서 요 아이들의 차이점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생산적 접사와 비생산적 접사라는 게 나와 있어요. 생산적 접사는요, 일단은 파생어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죠. 근데 얘네들이 막 그냥 결합만 되면 무수히 많은 단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넓이, 깊이, 뭐 이런 식으로. 이라는 애는 뭐 5만 대 다 붙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을 가진 건 누굴까요? 그쵸? 아유, 그냥 생산을 잘 못하는 애. 비생산적 접사. 오르막, 내리막. 아시겠죠? 다른 어근하고는 결합할 수 없어요. 오르막이나 내리막하고 오르다 하고 내리다 하고만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바로 비생산적 접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있나요? 두 번째 조사는 단어는 했고요. 이제 세 번째 품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라는 애는 국어의 가장 기본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실은 다른 걸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품사, 우리나라 품사 몇 개 있죠? 9개 있죠. 근데 얘네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얘네들이 뭐 문법적 성질이나 의미 같은 그런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모아놓은 건데 문제점은 뭐냐? 분류 기준이 나온 적이 있어요. 품사를 시험 문제에 내면서. 자, 그럼 그 첫 번째가 뭐지요?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 첫 번째는 의미이고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구품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사는 사람 이름을 나타내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이라는 건요, 요거는 실은 단어만 가지고 본 게 아니라 요 단어들이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나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좀 중요하죠. 형태예요.
자, 형태는요. 형태가 변하니? 변하지 않니? 근데 이 변하는 건 실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변하면 가변어. 그 다음에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그치요? 불변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용어까지는 이제 해결이 되셨죠? 그럼 일단은 요 표를 가지고 접근을 좀 할게요. 자, 의미, 기능, 형태, 품사 나눴고요. 자, 여기에서 좀 짚을 거는 요 형태를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가변어와 불변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가변어는 형태가 변한다고 했지요. 자, 여기에 속하는 품사는 동사하고요. 형용사하고 누구죠? 그치요. 얘를 늘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서술격 조사 이다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표에 보시면 제가 가변어 해놓고 그 서술격 조사 동사 형용사를 체크해 놨습니다. 이 동사 형용사는요, 어떤 특징이 있죠? 이제 뒤에 있는 활용하고도 연결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얘네들은 활용을 하지요. 그러면은 이제 활용이 뭐냐? 자, 활용이라는 건 일단 단어를 가지고 예를 들게요. 자, 먹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먹다가 기본형이에요. 우리가 사전을 찾을 때 먹고를 찾으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얘 기본형이 뭐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 언어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죠. 자, 그럼 얘를 활용을 해볼게요. 변신을 시키는 거예요. 자, 먹고, 먹으면, 먹어서 등등등등.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앞쪽은 안 변하고 뒤쪽이 변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요 앞쪽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그래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자. 그 다음에 뿌리의 역할을 하는 단어의 일부분. 그 다음에 요 뒤쪽이 뭐냐? 어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수히 어미가 변신하는 걸 활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얘네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활용되는 애는 서술격 조사하고 얘네들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활용의 성격은 동사 형용사의 성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기능상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용언이잖아요. 요 용자가 쓸 용자 활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바로 관형사라는 녀석이에요. 요건 다시 제가 동사를 설명하면서 넘어올 거니까 체크해 두고요. 자, 관형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형사를 가만히 보시면 형태가 변한다고 되어 있나요? 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나요? 얘 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누구랑 비교해야 되냐? 자, 문장의 성분의 관형어라는 부분하고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럼 관형사라는 애는요, 보통 관형사나 관형어는 명사를 수식하거든요. 자, 뭐 요렇게 예를 하나 적고요. 그 다음에 관형어 같은 경우에는 예쁜 꽃, 깊은 강, 자, 요렇게 쓸게요. 자, 근데 형태를 가만히 보시면 두 개 다 어때요? 뒤에 수식을 받는 대상은 모두 다 명사예요. 그죠? 그런데 얘는 관형사라 부르고 얘는 관형어라 부르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얘는 기본형이 뭐지요? 자, 예쁘다라는 아이예요. 자, 그럼 얘는 형용사인가요? 동사인가요? 그치요? 얘는 형용사죠? 그 다음에 깊다라고 하면은 깊고 깊으면 깊는, 자, 얘도 지금 형용사네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금 보니까 분명히 관형사는 불변어인데 얘네들은 가변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라 할 수 없고요. 문장 안에서의 기능이 관형사와 비슷하게 이렇게 명사를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관형어라는 명칭을 붙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관형사는 관형어가 될 수 있지만 관형어는 관형사가 될 수가 없지요. 왜냐면 얘네들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죠? 얘는 불변어예요. 아시겠죠? 자, 좀 함정을 파고 좀 깊이 이렇게 품사와 관련된 걸 내려고 하면 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오른쪽 4페이지를 가시면 동사 형용사가 나와 있고 용언이라는 설명까지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연결할 거는 바로 5페이지에 활용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의 구분 기준이 뭐냐? 일단 규칙 활용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했을 때요. 그냥 형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양이 혹시라도 변한다면 걔는 불규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규칙은 그냥 변화가 없는 것이고 변화가 되더라도 우리가 보편적 음운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탈락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동음 탈락이 된다거나 인정해 주는 애예요. 근데 인정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안 된다. 그래서 불규칙 활용으로 넣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자음의 어미하고 만났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모음 어미하고 만났을 때 꼭 우리 국어의 그 용어들은 뭐 이렇게 활용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불규칙 활용이에요. 자, 불규칙 활용에 체크해 놓으시고 거기에 정의를 보시면 모음 어미 앞에서 모음에다 진짜 크게 체크해 주세요. 모음이라는 게 참 우리 국어에서 보면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우리 국어의 그 형태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모양이 변하는. 자, 그러면은 한 장을 딱 넘기시면 6페이지에 자, 이 불규칙 활용이 자, 지금 형태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요. 자,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자, 앞이 변하는 어간이 바뀌는 경우, 그 다음에 어미가 바뀌는 경우, 양쪽이 다 변하는 경우. 자, 먼저 크게 분류를 하시고요. 세 가지로. 자, 그 다음에 어간이 바뀌는 경우에는 뭐뭐 있나요? 자, 그냥 간단하게 머릿속에 먼저 정리를 하세요. 커다란 틀을. 스드르브로 우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있죠? 열어, 거. 자, 그래서 얘는 거를 왜 썼냐면요. 제가 얘는 너라 하고만 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거를 쓰고 거너라 라고 하고 이렇게 불규칙 활용이라고 붙여요. 그 다음 마지막. 자, 얘가 히읗 불규칙 하나밖에 없죠. 양쪽이 다 변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큰 틀을 잡았으면 여기서 중요한 것만 한번 짚어볼게요. 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애가 바로 어간 바뀜 중에 요 비읍입니다. 얘는 어문 규정집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요. 특히 이 비읍이 받침인 경우에 자, 두 가지로 분류를 할게요. 자, 돕다가 이제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특히 어떤 애랑 결합했을 때가 문제냐면 아나 어의 어미랑 결합됐을 때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자, 돕다 하면은 도와. 그래서 양성끼리 결합된 형태가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단음절 어간은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곱다. 자, 고와 요 오가 양성이니까 얘도 양성이 되고 있지요. 자, 요건 문제가 없는데 얘네들의 글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얘랑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개념으로 자, 가깝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요,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쓰죠? 분명히 이 끝은 뭘로 끝났나요?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얘 양성 모음이거든요. 양성 모음은 오아, 그 다음에 음성 모음은 우어, 으이거든요. 자, 그러면 얘 어떻게 결합돼야 되나요? 원래는 각각 와가 돼야 되는 게 모음조화 규칙을 지킨 정확한 현상인데 실은 앞에 어간이 한 글자 이상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뭐가 될까요? 실제 맞는 건 와가 아니라 각각 워가 돼서 음성 모음과 결합된 모음조화 규칙이 파괴된 요 형태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단음절은 모두 다 뭐라고요? 모음조화 규칙을 지켜요. 하지만 두 글자 이상이 되면 어간이 그럴 때는 무조건 모음조화 규칙을 어기고 있다라는 거. 자, 요걸 좀 어문기정집과 관련해서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의 바뀜에서는 이제 표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파랗다, 파래 이런 식으로 뭐 어이가 될 것이냐 아이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다시 조금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봤던 활용에서 동사 형용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물론 자, 이제 동사의 종류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동사, 타동사, 특히 3번 능격동사에 좀 체크해 두세요. 실은 여기까지 나오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문제 경향이 점점 깊어져요. 깊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내고 그 다음에 요 보기 형태, 탐구 문제 형식으로 이렇게 좀 낯선 이론들을 내거든요. 자, 일단 자동사는 아시죠? 뭐 주어에까지만 동사의 영역이 미치는 것이고 타동사는 주어 말고도 목적어까지. 그래서 타동사는 무조건 목적어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능격동사 보시면 야, 얘가 참 웃겨요. 능격하면은 아우 만능이라는 생각 드시죠? 얘는
형태는 같은데 자타동사 모두 다 되는 거예요. 그 예로 지금 뭐가 나와 있죠? 멈추다. 버스가 멈췄어. 얘는 자동사지요. 근데 연희가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 하면은 타동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체크할 것은 뭐냐면 3번 동사, 형용사 구별하기.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굉장히 판별하기가 쉽습니다. 자, 특히 명령형, 청유형 여부, 그 다음에 시제선호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실은 가장 편한 것은 보통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 현재 시제 선호말 어미 는이 붙으면 있잖아. 얘 동사다? 근데 얘 는 못 붙잖아. 그러면 얘 형용사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 시제 선호말 어미는 는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쁘다란 애는 예쁘는이 가능한가요? 안 되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가는 되죠?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나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감탄형의 결합. 그래서 동사는 당연히 현재 시제도 선호말 어미 는이 결합되니까 는구나가 가능한데 형용사는 어때요? 예쁘구나는 가능하지만 예쁘는구나 가능하지 않잖아요. 자,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뭐 의도형 어미 또는 목적형 어미가 결합되느냐 결합되지 않느냐. 동사는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막 다 붙어요. 근데 형용사는 붙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걸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5페이지에 보시면 정말 좀 이렇게 혼동스러운 아이가 있지요. 있다라는 녀석이에요. 실은 사전상에는 동사하고 형용사 모두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사례에 따라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용례를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례는 형용사가 훨씬 많습니다. 동사보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형용사 성격이 더 강했는데 동사적으로 일부가 변했다고 보는 게 맞는 말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문장의 성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의 성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 자, 문장의 성분으로 갈게요. 바로 네 번째지요. 자, 요거 그냥 지울게요. 자, 성분에서 주의하셔야 될 건 일단 그 문장 성분이라는 게 우리 국어는 뭐에 따라 달라질까요? 요소가. 그치요? 자, 여기서 기억할 건 국어가 서술어 중심이라는 거 먼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커다랗게 주성분과 부속성분, 독립성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자,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라고 되어 있지요. 근데 여기에 주성분에 하나를 더 추가하셔야 돼요. 지금 부사어는 보니까 부속성분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요 성분 안에 주성분 안에 필수 부사어라는 녀석을 꼭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을 들어볼까요? 철수가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라고 하면 자, 드렸다 하면 드리다 라는 서술어가 있지요. 자, 드리다라는 서술어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선생님께라는 요 부사어 있잖아요. 얘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바로 필수 부사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체크를 했으면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미 뭐 기출이 많이 돼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녀석. 자, 서술어가 몇 개를 필요로 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선물을 드렸다 해서 드리다라는 동사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라는 거 모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렇다면 얘는 서술어를 제외하고 이 서술어가 몇 개의 바로 문장의 성분을 요구하는지가 바로 서술어의 자릿수예요. 그럼 이 드렸다 같은 경우에 몇 개가 지금 나와 있죠? 3개죠? 그래서 얘의 자릿수는 3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뭐 꽃이 예쁘다 그러면은 얘는 뭐죠? 예쁘다라는 애가 주어만 있으면 되죠. 얘는 한 자리 서술어. 그래서 이 녀석은 바로 3자리 서술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문장의 성분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수업을 굉장히 빠르게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막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중요한 내용도 많은데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되나 되게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마 기본에 가장 충실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지금 짚어줬던 내용들은 정말 중간중간에 엑기스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이론서를 보시고 난 다음에 요 내용으로 머릿속에 착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머릿속이 알차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30분 만에 정리하는 어휘어법 정리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